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지난 4월 5일 청주시 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비록 단 한 석이지만 앞으로 청주시 의회 운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당대표가 지원 유세를 펼치기도 했고 시도의원들이 총 출동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보궐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청주시 의회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엄태석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복지행정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맞은편으로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아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부터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 그리고 청주병원 강제 집행까지 현안마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치러진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개표 초반부터 국민의힘 이상조 후보가 꾸준히 앞서 나가며 48.38%의 득표율로 민주당 박한상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여야 동수였던 청주시 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며 이범석 청주시장의 2년차 시정 운영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의회가 21대 21 구도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사실은 계속 시간만 가고 시장님도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여대 야소로 힘의 균형이 깨진 청주시 의회는 원구성부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상임위원장과 후반기 의장 등 민주당과 자리를 나누기로 했던 이전 합의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수당이 됐고 부득이하게 저희도 뭐 한석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향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결정된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 변동과 관계없이 유효하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내성 역시 민주당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그동안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 강력한 야당의 각오도 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야당으로서의 상황이 되었고 강력하게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그리고 야당의 본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가운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국민의힘 박정희 의원의 다음 달 항소심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수는 또다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 의원 보궐선거 단 한 석이지만 그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보궐선거 결과를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수님. 네, 저는 이번 그 선거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거들을 보면서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잔치상 위에 김치 신세라고 한 비유를 해봤습니다. 한국인 치고 매 끼니 또는 매일 김치를 안 먹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 건강에 상당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김치인데 막상 잔치 같은 게 열려서 잔치상이 벌어지면 한 구퉁이에서 손이 안 가는 것처럼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그런 꼴이다. 그런데 김치와 마찬가지로 기초의회 의원이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잔치상 위에 있는 갈비가 대통령이고 회가 국회의원이고 한다면 그분들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도로에 금이 간다든지 경로당 문제까지는 못 살펴주거든요. 이런 거 해주는 분들이 또 기초의원들인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 밀접한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하찮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서 제가 잔치상 위에 김치 신세라는 말로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예, 이재표 국장님. 네, 저는 이제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10%입니다. 네, 이런 10%인데 그 이번에 그 청주 나선거구의 유권자가 5만 7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투표한 사람 한 12,000명 정도가 투표를 해서 투표율로는 21%를 턱걸이를 했죠. 그런데 이제 매우 낮은 투표율이고 실제로 이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다른 선거와 같이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율이 30%를 넘지 못하는 게 계속의 어떤 사례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볼 때 매우 낮은 투표율이다라는 거고 이상조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48%를 득표했는데 유권자 전체로 놓고 보면은 단 10%의 지지만으로 당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런 보궐선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의회의 경우에 중대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의원이 총 3명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명의 의원이 걸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비용을 들이고 또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 나오는 선거를 과연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만약에 걸석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차순위 득표자 중에서 예를 들어 뭐 10% 이상이라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넘는 경우에는 차순위가 승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정말 그 지역구의 경우에 투표 확인증을 가져가면 하루 그 근무를 법정 공휴일로 해준다라든지 뭔가 투표율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 10% 지지자가 당선되는 저는 이런 보궐선거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국장님. 예, 저는 뒷걸음질이라고 정해봤고요. 이번 보궐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의 이제 내용이 발표가 됐죠.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을 비롯해서 의회 운영 전반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난 3대 청주시의회가 개원한 당시에 합의된 이제 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원칙인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헌신짝 던지듯이 던지는 방식이 과연 맞는가라는 물음을 좀 던져야 할 것 같고요. 그나마 이렇게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가 여야 동수였던 상황이기 그 환경이 되었던 건데 뭐 이런 상황을 그나마 한 걸음 전진이었다고 한다라면 이번 김병국 의장의 그런 이제 발표는 다시 뒷걸음질 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뒷걸음질이라고 좀 안타까운 마음 담아서 정해봤습니다. 네, 세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배경도 좀 짚어볼까요, 국장님? 네. 이거 뭐 단답형입니다. 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네. 이 나선거구에 시의원이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인 한병수 의원이 이제 병으로 인해서 네. 2월 1일에 작고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골석이 발생했고 이번에 이제 4월 이 재보궐선거 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재선거가 있고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재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가 아예 무효가 돼서 다시 치르는 선거이고 이렇게 이제 그 의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자리가 비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뭔가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점점 충북, 특히 청주시의 투표 행태가 수도권하고 거의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쁘게 말하면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승자는 국민의힘이 나왔지만 과연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 거냐?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의 선거에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것이냐?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 예. 네, 투표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선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선거 기간이 되게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경선을 했어요. 네. 경선하면서 일주일 늦게 이 선거전 가세했던 그 짧은 기간 안에서 한 주일 늦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경선을 하면서 이제 박한상이라고 하는 정치 신인을 내보냈는데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지만은 선거공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선거구에 그 전직 시의원들 중에서 거론됐던 인물들이 꽤 있거든요. 실제 경선에 참여했던 최충진 전 의장이라든지 그렇죠. 또 뭐 이재숙 전 의원들이 거론됐는데 만약에 전직 시의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호철 전 의원의 출마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계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런데 이제 정치 신인 선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무소속 출마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합산해서 더 이김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학적으로는 지는 결과가 됐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민주당은 지금 단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이 패할 수밖에 없는 선거 전술을 택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전술의 실패를 말씀해 주셨고요. 최 국장님. 예, 앞서 이제 투표율 말씀해 주신 부분들 조금 좀 이어보자면 이제 날씨도 투표율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전 투표가 열리는 기간에는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이제 사전 투표로 아무래도 좀 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의 영향을 안 받진 않았을 거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뭐 정치 환경의 변화만큼 이 투표를 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또 투표야, 또 선거해야 해라는 인식도 있고 게다가 지금 뭐 TV만 틀면 서로 양 극단으로 나뉘어져서 정치적인 싸움, 무슨 입법이건 무슨 정책이건 정치적인 싸움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약간 정치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도 투표를 하지 않는 요인으로 저는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이제 처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 지도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 지방의회 의원의 후보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권에 대한 심판을 주로 이야기했죠. 근데 그 부분이 유권자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와닿지 않는, 과연 우리 지역의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선거에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인식이 전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각 당의 후보 공천 과정도 조금 각각 달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한쪽은 경선했고 한쪽은 경선 안 했는데 내용은 똑같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한 10여 명 정도를 제가 면접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선거구를 지난번에 출마했던 윤곽근 전 위원장 쪽의 사람은 배제가 됐고 결국 이제 현역 위원인 정우택 의원이 낙점한 사람이 됐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네. 민주당의 경우에도 3명이 경선했는데 그중에서 현 지역위원장인 이강일 위원장의 최측근이라고 분류가 됐던 박한상 후보가 됐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위원장의 어떤 입김이 작용한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기성 정치인들이 선택한 고른 사람이 후보가 됐다. 이런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예, 뭐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저는 어느 선거건 사실은 공천이 선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는 것에서는 이제 뭐 다 동의를 해 주실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상황에는 양당의 이제 동수가 깨지느냐 유지되느냐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가진 함의는 컸던 선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공천을 잘 한 양당의 그런 좀 책임과 무거움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보궐선거의 특성상 이번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치러진 선거라 양당 누구도 사실 준비된 후보였다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고, 갑작스레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그 지지를 얻을 만한 후보인가가 공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과연 이번 선거에 그것이 제대로 담겨졌냐, 뭐 뒤늦은 이야기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지적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좀 어떨까요? 좀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주에서는 진보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현재 여당의 당대표 울산에서 네. 국민의힘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죠? 교육감도 당선 못 시켰고 거기에 또 기초의원도 당선을 못 시켰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제3당이 출연할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저희들이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선택지가 없다. 2당밖에 없으니까. 물론 뭐 정의당도 있고 기본소득당도 있고 당이 많지만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의 당이 없다. 그런데다가 지금 양당이 당대표 리스크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내년 총선을 예상해 볼 때 3당의 출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분위기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또 하나 또 더 해본다면 우리 지역의 다선, 정우택, 변재일 의원인 내년에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 첫 번째 공천 받는다고 그러면 당선될 것이냐. 이것도 이번 작아 보이는 선거지만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지난해 지방선거와 한번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지난 대선은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치른 소위 말하는 이제 허니문 선거였잖아요. 그런 선거였던데 반해서 공교롭게도 야당 대표는 당시의 대선 주자, 예. 대통령은 또 뭐 당연히 당시 여당 후보. 결국엔 제가 볼 때는 그 끝나지 않은 대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또 뭐 국민들의 실망이라든지 또 있었고, 또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근에 구료개교가 있었는데 또 때마침 또 충청북도 지사가 또 나도 친일파가 되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위험을 안고 싸우는 선거였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더 관심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최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난 지방선거 이제 이 지역구 선거구만 놓고 보면 단순 비교해 보면 사실은 지난 선거는 정당에 기반한 5명의 후보들이 서로 이제 당선을 위해서 싸웠던 거고, 이번 이제 이제 정당을 기반한 후보들도 있긴 하지만 무소속 후보도 있고 또 이제 그
또 다른 소수 정당의 후보들도 나오게 되면서 이게 단순히 정당 간의 싸움으로 이번 선거가 흐르지 않는 변수들이 계속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변수들이 계속 작동을 하면서 결국 이제 무소속 후보가 가진 경쟁력이 무소속 후보로 인해서 사실은 당락에 결정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그 표차가 굉장히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방선거가 이제 계속 이어질 상황에서 무소속이나 혹은 소수 정당의 후보들이 어떤 역할을 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측면이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다음 총선의 민심을 가늠한 결과였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1년 사이에는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면은요, 양대 정당이 리스크의 유형은 다르지만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정치 전공을 하고 평론을 하면서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몇 가지 단어로 다 해석이 돼요. 내로남불. 본인들도 맨날 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말. 아전인수. 거기에 공정과 상식만 없는 집단. 그래서 이번에도 이준석 전 대표를 해치울 때 그 전광석화와 같은 윤리위원은 다 어디 갔고, 최고위원들의 막말들이 있고, 또 야당은 또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막 국회의원들 출마를 시키고 당대표의 권한을 유지시킬 줄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투표하기 싫습니다.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선거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말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지지율이 3%가 나와도 반드시 이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고 10개월, 1년 정도가 남은 선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다.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는데 어떻게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라는 거.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 대표를 계속 수사하고 있지만은 그 수사에 의한 어떤 위험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당내에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3당 출연 얘기했는데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분당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총선을 얘기하는 건 저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가늠해 보기는 건 아니다. 그거는 무리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언론의 뇌피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5일 치러졌던 이제 보궐선거 결과를 분석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청주시 의회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청주시 의회 권력 구도에도 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보도에서 김병국 의장이 바로 이제 처음부터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당초 이 합의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3대 청주시의회가 처음 개원했을 때 그 이전에는 다수당 중심으로 상임위 배분이나 의장 선출의 과정을 모두 다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요인도 있었겠지만 합의와 협치를 해보자라는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내던질 만한 원칙이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보궐선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정치적인 의미가 앞으로 이 동수 구성이었다가 한쪽으로 치우친 이 의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핵심이었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독주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이 안타깝지만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동수 상황이었던 지난해만 해도 이미 동수가 아니게 느껴질 만큼 이탈표들도 있었고 그 상황에서는 좀 눈치 보기가 가능했다라면 이제 아예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눈치 보기 없이 원구성이나 의장 선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국장님. 네, 저는 김병국 의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나를 불신임하려는 순간 이미 신사협정은 깨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말이 가장 좀 인상 깊은 얘기였고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21대 21 동수상에서도 이미 이탈표가 나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불신임하고 나서 이제 한병수 의원이 타기하고 난 뒤에 민주당이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이미 그때 강수로 돌아서 있었고 제가 볼 때는 21대 21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탈된 표 때문에 민주당 의장을 만약에 임정수 의원이 의장을 나와서 본인이 자기 표 찍고
국민의힘이 다 임정수 의원 찍으면은 예, 의장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22대 20 된 상황이 민주당이 야당의 역할을 찾아서 그동안 한 4개월 동안 의회가 표류하면서 못했던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우리 교수님은요? 그 지방의회 3종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구성할 때 싸우는 거 하나. 의정비 올릴 때 또 논란이 있고. 세 번째가 해외 연수 갔다 와서 또 문제가 있고. 하나 더 추가하면 음주운전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또 원구성으로 또 텔레비하면 또 나오겠구나. 시끄러워질 테니까. 그리고 말을 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찬스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숫자가 바뀌었다. 근데 보니까 지금 그렇게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 있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원구성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가져가고 하는 건데 양보가 이제 완전히 없는 것 같아요.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다다익선 이런 구도가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 빌미가 되는 것이 의장, 부의장에 관련된 상임위원장에 관련된 규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가운데 한 명을 각각 선출한다. 그게 바로 교황식 인재 선출 방식. 이렇게 만든 거는 당신들이 정치인이고 지도자니까 이런 문제는 알아서 하라라는 거였겠죠. 안 그랬으면 딱 정해서 제1당이 의장, 2당이 부의장 정해졌을 겁니다.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것 때문에 매번 싸운다면 주민, 정의, 정치, 미래라는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리, 내 의정비, 내 해외 연수 갖고 싸운다면 사람들이 그 의원들을 뽑는 선거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지방의회 없애자. 이 얘기 지방의회 만들어진 게 1991년 재개된 게 그렇잖아요. 30년 내내 이런 사건만 생기면은 지방의회 명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떤 계기가 되면 이전과의 다른 행태를 보여주는 이상한 관행 좀 깨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예. 예. 그러면 그 후반기 의장권 같은 경우도 원칙을 조금 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후반기는 한 1년 남았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한석 늘었다고 또 이렇게 원구성 가지고 하게 되면 만약에 한석이 또 없어지고 또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또 상황이 바뀔 테니까. 오창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의원직 상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음 달 선거가 되는데 만약에 상실령이 되면은 내년 4월 선거를 하게 되고 의장 선거는 7월 초에 하기 때문에 다시 의석이 또 그렇네요. 동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은 이번에 정리가 되겠지만은 의장 문제는 내년 보궐선거 이후로 무조건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당장 나오는 게 상임위원장 자리 한석 정도는 더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냐 금방 말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또 민주당이 빌미를 주긴 했죠. 본인들이 다 사퇴를 해놨으니까 이제 다 공석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위원장 4석, 부위원장 3석이 지금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빌미가 되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또. 좀 안타깝습니다, 보기가. 예. 알겠습니다. 그간 21대 21 동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본관 철거부터 시작해서 파행의 연속이었죠. 게다가 뭐 불신임안까지 제출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지난 9개월간의 청주시 의회 의정 활동을 되돌아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 국장님. 예, 처음 이제 동수 구성으로 되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우려도 있었지만 껌껌이 갈등 상황일 거다라는 우려도 물론 있었지만 협치에 기반한 성숙된 의회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은 분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제가 청주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이제 의원 조례발의 건수만 좀 체크를 했는데 이제 개원한 해에 6개월 동안의 조례발의 건수는 지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건수가 오히려 줄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셨던 뭐 해연수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지난 하반기에 청주시의회가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해연수를 모두 이미 다녀오셨고 관광 일색에 뭐 취지조차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연찬회 논란도 있었고 뭐 의장 불신임 과정이나 그 안에서의 제기됐던 업무 추진비의 뭐 사용이나 공개 문제도 있었고 사실 이렇게 열거하자라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을 정도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동수라서 참 좋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뭐 약간
문제 삼을 것이 많았던 정도로 청주시가 좀 아쉬운 활동을 한 거 아닌가 그런 평가를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표 국장님은요? 예, 다 잘못했다, 다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책임이 더 큰가를 얘기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책임은 저는 청주시장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양당의 갈등이 극심하게 된 것이 그 지난해 12월부터잖아요. 이제 본관 철거 문제를 이제 의회에 던져놓은 그렇죠. 때부터 예산에다 집어넣어 던졌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사실 본관 철거를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철거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과도 철거하는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본관을 새로 국제현상 공모를 다 폐기하고 새로 공모하기로 한 거잖아요. 아직 공모에 대한 계획도 안 나오고 네. 공모에 선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렇게 빨리 이 본관은 철거했어야 되는가.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갖다 의회에 던져가지고 의회가 서로 싸우게 만드는 원인이 저는 집행부에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큰 책임이 저는 거기 있다 보고 그 다음은 이 문제를 그 의장이 그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봐요.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지방의회는 당적을 갖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법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 경우에도 국회의장은 의장에 당선되는 날부터 당적을 갖지 않게끔 하고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중재자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교수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항상 이렇게 큰 소리 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헌법기관이다. 헌법이 나의 신분을 만들어 준 거니까 그 정도로 나는 자율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의회라는 곳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해서 영혼이 결합돼 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처럼 한 당이 40석이고 한 당이 2석이라면 이거 해보나 말하잖아요. 지금처럼 구조가 간다면. 그러려면 뭐 하려고 이렇게 의석을 많이 뽑습니까? 그냥 정당 비례로 해가지고 A당 70%, 7명, B당 30%, 3명. 그리고 그냥 매번 7석을 가진 사람이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가 됩니까? 그래서 의회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얘기를 해서 생각을 좀 모아가라는 건데 저는 매번 딱딱 각 정당의 입장을 정해서 대립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비밀 투표를 하든 전자투표를 하든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줘야지 A 정당은 일사불란하게 다 반대하고 제가 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여당이 다수가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밀어붙여. 밀어붙여. 다수는 밀어붙여. 소수는 결사반대. 이게 무슨 의회입니까? 의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당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슈는 민생, 정의, 공정, 상식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A당의 당리 당략, 다음번 선거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지방의회부터 그렇게까지 다 그렇게 움직여지니까 정말 답답하고 이 얘기를 30년 내내 하는 저는 더 답답하는 거죠, 이제 이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예. 예, 뭐 두 분이 짚어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청주시의 평가 되돌아보면 사실은 가장 문제가 의회답지 못한 활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방의회라는 게 결국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라면 지난 9개월여간의 청주시의회가 보여줬던 모습은 결코 그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영상에서 이상조 이제 의원이 되신 분께서 청주시장의 공약 이행에 힘쓰도록 하겠다라는 소감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지방의원이 할 만한 발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발언이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청주시의회가 지금까지 의회로서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걸 딱 요약해주는 그런 한마디 말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청주시의회가 좀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역할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을 좀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라는 좀 또 다른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균열은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뭐 22대 20으로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다들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의장과 상임위 7개 중에 4개를 국민의힘이 하고 반대로 이제 그걸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의장을 하고 또 4개를 하기로 했던 건데 앞서 얘기했지만은 그 상임위원장 사퇴를 다 했고 이미 그걸 다 그 의장이 다 처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구체적으로 민주당 4개 중에서 누가 빠질 거고 누가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협조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 저항하는 사람인가가 다 구분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심지어는 뭐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이렇게 투표 성향에 저쪽으로 갈 사람이 더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 이름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민주당이 이 자리를 가지고 어떤 힘겨루기를 하기보다는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견제와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 나 선거구는 청주시를 대표하는 구도심 지역이죠. 그러니까 원도심 제한을 비롯해서 뭐 시청사 이전 문제 등 뭔가 민감한 문제들이 걸려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까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장의 공약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저도 그 말이 딱 들어왔었거든요. 네. 예상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시장이 바뀌게 되면은 뭔가 전임 시장이 했던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것이거나 본인의 어떤 생각과 안 맞는 부분들을 이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꼭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 자체를 폐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굉장히 큰 사고 친 게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그 같은 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대수 시장이 추진했던 가로수길을 다 걷어내고 걷는 길로 바꾸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계획이었는데 남상훈 시장이 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바깥쪽과 안쪽을 다 차도로 포장하면서 우회전이 안 되는 길이 만들어졌어요. 예, 우회전은 항상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끊기지 않는 부분은 우회전 할 수 없게끔 바뀌는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또 그 우암산 둘레길을 일방 통행하는 게 전임 한범덕 시장의 공약이었는데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그걸 이제 양방으로 2대 그러면 그 걷는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무를 베고 데크를 만든다라는 계획을 또 했거든. 100억을 들여서 저는 일방 통행로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약을 변형된 형태로 해서 하기 위해서 데크를 만드는 건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역사문화공원이라든지 우암산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장의 생각으로 예산은 있으니까 쓰겠다는 생각으로 갈 거거든요. 저는 예산 안 쓰고 불용 처리하더라도 아직 온 시민들이 다 동의하지 못하는 문제, 안 하는 문제는 차라리 다음 시장의 몫으로 넘겨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회에서의 양당 이제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청주시가 지금까지 이제 좀 주춤하던 정책들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측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언론에서도 뭐 속도 내서 갈 거다. 충청주시의회는 이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아서 치고 나갈 거다라는 예측 보도들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의회가 무조건 자치단체 일에 발목 잡아라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에 의해서 소외될 주민, 소외될 대상들이 없는지를 사실 의회가 주민의 대표의 역할로서 감시하고 그것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 자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무조건 지원군의 역할로 이것들이 나타날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현재 드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청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에 지원군 역할을 한다고 방금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지금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좀 우려스러운 일 아닐까요? 어떤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란 적과 동지를 나누는 것이다. 네 편 내 편을 딱 나누면 그다음에 전쟁인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걸 차지하고 전리품을 나누고 이 학자의 얘기를 정치학도들은 가장 뒤에 놓고 공부를 했어요. 정치란 바람직한 미래를 위하여 타협하고 한정된 자원들을 나누는 것이다. 요걸 답으로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아까 먼저 얘기한 편을 나누어 싸우는 게 정치같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답답하다는 게 의회가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 이게 무조건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이건 정치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재표 국장하고 같은 당이고 시장이시고 제가 의원인데 항상 어떻게 시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겠어요?
토론하고 대화해서 바뀔 수 있겠죠, 그죠? 또 최진화 국장이 저랑 반대편 당이지만 말 들어보니 말이 돼요. 그럼 찬성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정치인데 지금은 그냥 딱 편을 나눠서 숫자가 결정을 한다는 건데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가 어느 한 당이 과반수석을 차지하는 건 위험하다. 그리고 3당, 4당이 어느 정도는 균형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15대인가요? 16대 때 자민련이 그때 이제 제 3당이었는데 거대 양대 정당이 다 과반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김종호 그 당시 그 부총재가 법사위원회에서 A 사안은 보수의 편을 들어서 가결을 해서 통과시키고 B 사안은 진보 쪽에서 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역할을 3당이 해야 된다. 물론 그분이 어떤 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안을 보니까 전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의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한 가지 느낀 점은 청사 문제는 실제 사는 분들에게 그렇게 결정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미래 이익이고 문화, 예술 이런 거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고도지향 같은 경우는 좀 깊게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사 문제는 세게 붙지만 또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은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저 민생이 걸린 문제는 극단적인 대입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주시 의회가 협치를 이루고 또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점들이 필요할까? 이걸 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현재로서는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 또 그중에서도 이제 그 김병국 의장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이제 9개월여간 21대 21 동수 상황에서도 의장의 정책 방향, 결정 방향이나 의장의 의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강행되거나 혹은 중단된 부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안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상호 간에 여야 간에 충분한 토론, 협치를 기반한 토론,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야지 교수님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방적인 다수의 결정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다시는 협치나 합의라는 단어를 청주시 안에서는 떠올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민주당으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당이 되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이제 야당다운 문제 제기와 건강한 비판 같은 것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라면 청주시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의장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젊은 의원들에 대한 주문 좀 하고 싶은데 실제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 넉 달 동안에 너무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조례나 이런 것들 전혀 네. 추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임금 조례라든지 또 복지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왔던 것들을 추진해서 아까 조례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입법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좀 의회가 새로운 건전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소수가 다수에게 항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단다면 정치에서 뭐 합니까, 그죠? 기초지방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은 견제와 감독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에 제안을 하고 일 안 하는, 못하는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동네를 돌아다니고 주민을 만나서 지금 도로가 뭐가 문제고 지금 또 경로당에 뭐가 문제고 또 지금 시장님이 이렇게 하고 시의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개선하고 하는 그런 발로 뛰는 의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정당에서 시킨 대로 실제 지방의회 가보시면요. 상임위원들 회의 끝나면요. 다 형님, 선배님하고 술도 마시고 잘 지냅니다. 그런 정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민주당 아이디어 좋던데? 국민의힘 이번에 선방했어? 그래, 한번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라는 그런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희망을 갖죠. 지금 사는 게 얼마나 빡빡합니까? 지방의회가 신문, 언론에 나오는 건 좋은 기사는 하나도 없잖아요. 좀 좋은 기사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각 당 의원들이 밥부터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 의회에 대한 바람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이재프 국장님. 어찌 보면은 이 지방의 전체에 대한 바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의미 있는 실험들을 좀 기초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회가 바뀌어서 그 정치가 개혁될 가능성 저는 매우 낮다고 보거든요. 거긴 그만큼 더 기득권이 많기 때문에 자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수 줄이자고 얘기하는데 절대 줄일 수 없다는 걸 본인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줄이자고 얘기를 하죠. 줄이게 되면 사실은 만약 정말 줄어든다고 하면은 그만큼 한 사람에게 권한이 더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방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수 있겠다. 지방자치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중앙정치와는 다른 것들을 도입해서 아까 교수님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협치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나름의 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법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 기초의회 안에서는 만들어 나가고 그런 것들이 거꾸로 국회로 올라가서 정치를 개혁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 국장님. 예, 뭐 앞으로 청주시의회 안에서 시청사 뭐 보존 문제나 원도심 고도 제한 같이 팽팽하게 맞붙는 쟁점들에서의 갈등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긴 시야로 보면 청주시의회가 가진 문제들 있습니다. 뭐 의장 선출 이야기해 주셨고 해외 연수 얘기해 주셨는데 의회 운영 과정에 대한 민주성 그리고 투명성, 뭐 개혁성 같은 부분들이 청주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갈등을 할 상황이 아니라 같이 개혁안을 함께 고민해서 내놓아야 하는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공이 입을 다물고 있죠. 그래서 의회에 대한 뭐 무용론 계속 지적이 되고 뭐 정치에 대한 혐오 계속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내부의 이런 혁신, 자정의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것들로 의회가 청주시의회가 조금 다른 모습이 되면 또 다음 지방선거에 또 다른 모습으로의 뭐 원구성이나 혹은 뭐 이러한 그 운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좀 함께 좀 품어보고 싶습니다. 네, 청주시의회 바라는 점이요? 그 청주시의회가 우리나라 지방의회사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90년대에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정보 공개법이 그 뒤에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작은 곳에서 움직여서 큰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기로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지방의회입니다.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시장 일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견제, 감독, 개선, 발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 모으는 좀 힘을 잡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하고 연찬도 좀 하시고 해외 연수는 정말 뭐 좀 배우러 가시고 그런 일하는 의회 그걸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최 국장님 먼저 해주시죠. 예, 제3대 청주시의회 3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꽤 많이 남았고요. 여야 갈등 뭐 파행 대신에 앞으로 남은 기간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누구도 정당을 초월해서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기초의회도 정당 공천제하에 운영이 되고 정치적인 상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에 따른 뭐 그 여야 간의 갈등보다는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 밀착형, 지역 밀착형 정책과 고민들을 좀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주민 이 한 명 한 명 나와 계신 42명의 의원분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나와 계시다라는 생각을 전 좀 잊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새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기초회의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 선거제도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는 절대로 그 양당이 아닌 3당, 4당이 출연할 수 없는 형태의 선거 구도인데 이걸 갖다가 좀 파격적으로 바꿔서 뭐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돼 있는 연동형 비례라든지 뭐 다른 뭐 정당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저는 지방에 먼저 한번 실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중대선거구제에서 양당의 몫을 전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두는 예컨대 까치밥처럼 그래서 그 3당 4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을 남겨놓고 투표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개혁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앙정치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모색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지방의회 의원분들이 배지의 무게를 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왕관의 무게를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하듯이 이 배지가 나 높은 사람이야, 힘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고 내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반듯하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많다. 그러니 이해해달라라는 식의 자세로
좀 지방의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토론 나눠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선거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화합하기도 하지만 분열과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제 청주시 의회가 새롭게 판을 짠 만큼 청주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청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